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 미처 못 푸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제 1번.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 증가 2. 신속한 의사결정 3. 의존성 증가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감소 5.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 선호. 정답은 3번 의존성 증가가 노년기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4번, 5번은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1번의 외향성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돼요. 그래서 책에는 내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외향성은 감소, 같은 뜻으로 내향성은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의사결정하는 게 많이 느려지고 또 심리적으로 되게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속한이 틀렸죠. 4번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증가. 5번은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지 않아요. 문제 2번.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한다. 4.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5.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축소한다. 정답은 1번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1번이 노인 부양 문제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2번 시설 입소 우선시 아니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해야 되니까 우선시는 틀렸습니다. 3번 세대 간의 분리가 아니라 화합이 중요하죠. 갈등을 해결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사적 부양에 의존하면은 우리 가정이라던가 개인의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5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축소가 아니라 확대한다 라고 해야겠죠. 문제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녹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정답은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5번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뇌경색, 뇌출혈, 이 뇌가 들어가 있는 말은요,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머리와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하라고 해도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죠. 다만 뇌 종양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 64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환자면 치매 안심센터에 장이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청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3.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은 1번 치매 환자면 치매 안심센터에 장이 신청할 수 있다. 1번이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도 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던가 이해관계인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치매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 치매 안심센터 장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2번은 뭐가 틀렸죠? 노동청의 장기요양이 아니라 어디에 신청합니까?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3번은 뭐가 틀렸죠? 장기요양 인정 방문 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거 뭔가 말이 많이 이상하죠?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조사한 내용 결과를 가지고 판정을 하는 것이지 이 실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4. 이 조사원들이 1차로 이렇게 판정을 한다. 이게 틀렸죠. 조사하시는 직원분들은 조사만 하는 거예요. 어르신 집에 가서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왔습니다. 자, 뭐 숟가락 들어보세요. 한번 걸어보세요. 앉아보세요. 막 이런 것들을 하고 그 판정은요.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1차. 먼저는 공단에서 하고 최종 판정 5번이 그래서 틀렸죠.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먼저 컴퓨터로 1차 판정을 하고요. 최종 판정은 어디서 하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문제 5번. 제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 주간 보호급여 2. 방문 요양급여 3. 단기 보호급여 4. 기타 재가급여 5. 방문 목욕급여. 정답은 4번 기타 재가급여. 4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키워드 복지 용구 보조 기구 이런 말 나오면 바로 기타 재가급여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우리 책에는 주 야간 보호라고 나와 있죠. 주간 야간 보호는요.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의 신체 활동 및 지원을 해주는 거. 그래서 시간, 일정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방문 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한다, 집에 직접 찾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헷갈리는 게 또 단기 보호가 있는데요. 이 단기라는 거는 일정 시간이 아니라 기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간 동안 어르신의 신체 활동과 심신기능 유지를 지원한다. 이런 기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간은 주 야간 보호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방문 목욕은 목욕시켜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습니다. 문제 6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생활상담 2. 물품관리 3. 이동도움 4. 청소 및 주변 정돈 5. 관공서 방문 시 동행. 정답은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행. 5번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거는요, 이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지원 서비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 은행이라던가 관공서, 약국, 병원 같이 동행한다. 이런 거는 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1번 생활상담 이런 거는 의사소통, 정서지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2번 물품관리는요.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이 되겠죠. 그 일상생활 지원에서는 가사 서비스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3번이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동도움은요. 어르신을 부추겨서 좀 지팡이라던가 휠체어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4번 청소 및 주변 정도 이것도 가사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서비스를 줄인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시를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번이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대상자 가족 빼야죠.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한다. 이래야겠죠. 3번은요. 의견이 상충될 때는 서비스 줄이면 안 돼요. 우선 들어주고 의견 대상자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시설장에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개인적 욕구를 중시해야겠죠. 이것도 틀렸고요. 5번은 서비스를 마음대로 요양보호사가 조정하면 안 되겠죠. 문제 8번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우편물 수신과 휴대전화 사용 제한, 대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방에 들어가는 행위, 이거는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건가요? 1.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은 5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이 침해받은 권리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방금 푼 8번의 문제, 이 문제는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사생활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침해는요, 이 휴대전화, 핸드폰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답이 되는 힌트가 나왔죠. 동의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가는 거는 사생활 침해잖아요. 자, 그럼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어르신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2번 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같은 경우는 이 어르신을 존중하지 않고 막 함부로 하는 거, 때리거나 그리고 욕설을 하거나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2번을 찍으시면 되고요. 요양보호사들 또는 요양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인권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인권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래요. 어르신이나 어르신의 보호자들이 시설로부터 충분한 정보, 이 기관 시설을 이용하면은 요양원을 이용하면 한 달에 이용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리고 이 시설 규정 그리고 이용 시간, 면회 시간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돼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되겠죠. 그리고 4번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이게 원래 시험에 잘 나오는 정답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답이 아니었네요. 질 높은은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어르신에게 있다. 사례에서는 할머니가 파마를 했는데 파마약이 싸구려예요. 안 좋아요. 그래서 냄새나고 머릿결이 상한다. 그러니까 파마약 좀 바꿔달라. 막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요양보호사들은 직무교육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직무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을 또 복습을 해라.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아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노인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1.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2.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3.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세금 납부를 방치한다. 4.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 5.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정답은 3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세금 납부를 방치한다. 3번이 방임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적이라고 해서 경제적 학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방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해 볼까요? 먼저 의식주, 의식주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 그렇죠? 제공을 하지 않는 거는 다 방임에 해당이 돼요. 옷, 그 다음에 식, 먹는 거, 그리고 집, 거주할 곳, 그리고 아픈데 병원 안 데려가거나 보조기구, 지팡이나 휠체어 이런 거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거는 다 방임이 되고, 그리고 돈이 없고 소득이 없는 노인분들을 방치하는 거죠. 용돈을 안 준다 이런 말 나오면은 방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공과금을 못 내는 겁니다. 자, 1번은 뭐죠? 연락을 두절할 때요. 이거는 유기에 해당이 돼요. 틀렸죠? 2번은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막 한다. 이거는 자기 방임에 해당이 돼요. 4번은 친구나 친지 연락을 차단한다, 못하게 한다 이 뜻이죠. 방해한다 해서 정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5번은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 이거는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경제적 학대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득이 있는 사람을 동의 없이 이렇게 갈취하거나 또는 빼앗거나 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자주 나오는 표현이 경제적 학대에 유서, 유언장
유언장을 날조한다 이런 말 나오면 경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을 권리는 자 보기를 볼까요? 지원서를 보니 학력이 낮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거는 어떤 권리를 침해했나요? 1. 사회권 2. 경제권 3. 평등권 4. 자유권 5. 참정권 정답은 3번 평등권에 해당이 되겠죠. 나이, 성별, 학력, 지역 이런 것들을 차별을 두는 거는 평등권의 침해예요. 그렇죠? 학력이 낮은 거랑 무슨 상관이야. 만약에 이렇게 학력이 낮아 어쩌고저쩌고 막 선생님이 말을 들으면 아유 그래 넌 가방끈 길어서 좋겠다 하고 그냥 나와버리세요. 이런 데서 일하시면 안 돼요. 자, 문제 11번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의 폭행으로 입원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3. 다른 회사로 이직 4. 시설장과 마찰로 퇴사 5. 출산휴가 정답은 1번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의 폭행으로 입원 1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일을 하면서 다쳤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치게 되는 경우는 산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은 산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12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보기를 볼까요? 먼저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기를 고의적으로 노출. 이거는 어떤 성희롱 유형인가요?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경제적 성희롱 4. 시각적 성희롱 5. 사회적 성희롱 정답은 4번 시각적 성희롱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올바른 윤리적 태도는 1.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 3.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에게 토로한다. 4.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한다. 5. 대상자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동조해준다. 정답은 2번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 2번이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윤리적 태도, 직업 윤리 이런 말 나오면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양심적인 말을 골라주시면 대부분 답이 돼요. 이런 데서 점수 따는 겁니다. 문제 14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와 수직적 관계를 유지한다.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3. 대상자 가족과 소통을 제한한다. 4.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학대를 발견하면 원인을 조사한다. 정답은 2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2번이 직업윤리 원칙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윤리라는 말 나왔죠?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멋진 말. 선생님들이 일을 하면서 똑똑해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2번이 정답이고 1번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상자와는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겠죠. 3번 대상자 가족과 소통 제한을 하면 안 돼요. 4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시설장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밀 유지에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 5번 학대를 발견하면 원인을 우리 선생님들이 경찰이 아니죠. 조사하지 말고 신고 의무자니까 신고를 하셔야 돼요. 어디? 경찰서에나 또는 노인 전문 보호기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대상자에게 호감을 주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려는 방법은 1.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한다. 2. 신체 접촉을 과장되게 한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5.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한다. 정답은 4번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우리 책에는 대상자와 시선을 눈높이로 맞추라. 그리고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있으면 요양보호사도 의자를 가지고 와서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문제 16번.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1. 물건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하여 들어 올리는 경우. 2. 지지면을 넓히고 물건을 드는 경우. 3. 물기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일하는 경우. 4.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5. 물건을 들고 발을 움직여서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 정답은 4번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4번이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육과 뼈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은 4번밖에 없어요. 1번, 2번, 3번, 5번은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다음 요양보호사의 행위 중 감염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는 1. 손을 자주 씻는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른다. 4.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5.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접촉한다. 정답은 4번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4번이 감염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로 정답이 되겠죠. 우리 기침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기침 예절에서 손바닥이 아니라 손수건이나 수건이 없으면 옷 소매로라도 이렇게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은 기침 예절에서 틀린 겁니다. 1번, 2번, 3번, 5번은 감염 발생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오히려 감염을 예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는 정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문제 18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 위산 분비 저하. 2. 칼슘 흡수 증가. 3.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 4. 당내성 증가. 5. 타액 분비 증가. 정답은 3번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 3번이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가 아니라 간 기능이 안 좋아지면서 노인이 어떻게 몸에 변화가 나타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위산 분비 저하는 간 기능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역할,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가 저하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틀렸죠. 칼슘 흡수도 감소되고 당내성도 감소돼서 노인성 당뇨가 생길 수 있고 타액은 침입니다. 침이 잘 안 나와서 입이 텁텁하고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위험인 것 같으니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네요. 2.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니 조금만 참아보세요. 3. 괜찮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요. 4. 제가 현재 상태를 시설장에게 전할게요. 5. 위가 쉬어야 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세요. 정답은 4번 제가 현재 상태를 시설장에게 전할게요. 4번이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직접적인 판단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0번. 폐결핵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태가 호전되면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복용한다. 2. 불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는다.
5.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용 기간을 단기로 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는다. 4번이 폐결핵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폐결핵 같은 경우는 이 약이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간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약물 대사를 한다 했는데 이게 약이 독하다 보니까 간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객담은 가래를 말하는데 이 가래 검사를 해서 균이 얼마나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은 상태가 호전되면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이면 안 되죠. 이 결핵은요, 꾸준히 먹어야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어요.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줄이면 안 돼요.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3번은 격리할 필요는 없고, 언제 격리할까요? 급성기일 때, 그러니까 2주 정도가 전염력이 정말 강하거든요. 그때만 격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한 가지 약물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해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단기간이 아니라 6개월, 1년 동안 꾸준히 먹어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완치의 길입니다. 문제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의 특성은 1. 인대의 탄력성 증가, 2. 뼈의 질량 증가, 3. 넓은 어깨와 좁은 골반, 4. 팔의 지방 감소, 5. 엉덩이의 피하 지방 감소. 정답은 4번 팔의 지방 감소. 4번이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특성이 되겠죠. 팔뿐만 아니라 어디? 다리의 지방도 감소한다. 팔다리 지방 감소가 정답이 되죠.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인대의 탄력성 감소가 되겠습니다. 2번은 뼈의 질량도 감소가 돼서 이게 심해지면 골감소증,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운 골다공증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은 넓은 어깨와 좁은 골반이 바뀌었네요. 좁은 어깨와 넓은 골반 이렇게 해야 되겠죠. 5번은 엉덩이의 피하 지방 감소가 아니라 이건 증가가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힘을 주지 않아도 소변이 나온다. 2.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 4.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5.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정답은 3번,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 3번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잔뇨감이라고 하죠. 잔뇨감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1번, 힘을 주지 않아야 됩니까?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온다 해야겠죠. 2번, 배뇨 횟수가 증가해요. 소변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금방 차. 그러니까 또 화장실 가. 이걸 빈뇨라고 합니다. 빈뇨. 자주 간다. 그 다음에 4번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겠죠. 그리고 5번, 소변 마려운 느낌 있어요. 느낌 자체가 없는 거는 거의 마비 환자겠죠. 하반신 마비나.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3번,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보기를 볼까요? 피부와 점막이 있는 감각신경 말단 부위의 수포. 두 번째, 피부 저림이나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 이건 어떤 질환이죠? 1번, 피부 건조증. 2. 욕창. 3. 옴. 4. 대상포진. 5. 머릿니. 정답은 4번 대상포진. 4번이 정답이 되겠죠. 키워드 수포, 자결감 이런 표현은 무조건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두에 걸린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길 수 있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결감이 무슨 뜻이죠?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자결감이라고 해요. 문제 24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는 1.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2.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 3.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향상한다. 5.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
2번이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 호르몬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갑상생 호르몬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거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분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해요. 이 호르몬, 갑상생 호르몬은요, 기초대사율에 또 관여를 많이 합니다. 감소하게 되니까 기초대사율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래서 기초대사율도 감소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증가가 틀렸습니다. 3번은요, 공복 혈당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4번은 포도대사 능력이 향상한다가 아니라 이것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인슐린 분비가 증가한다 맞나요? 틀렸죠. 감소한다 해야 돼요. 인슐린은 우리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혈당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감소돼요. 노화에 따라서 감소가 되면서 당뇨가 되는 거죠. 혈당을 떨어뜨려준 애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5번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1. 낮 동안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한다. 2. 가족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에 둔다. 3. 주변 환경을 새롭게 바꿔준다. 4. 대상자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늘린다. 5. 밤에는 불을 꺼둔다. 정답은 2번 가족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에 둔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뇌졸중 증상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허리 통증, 잦은 골절 2. 호흡곤란, 과체중 3. 언어장애, 삼킴장애 4. 가려움증, 피부발적 5. 다음증, 체중 감소. 정답은 3번 언어장애, 삼킴장애 3번이 뇌졸중 증상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삼킴장애 이 말이 연하곤란이라고 말이 바꿔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7번 노인의 영양 문제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침 분비가 줄어든다. 2. 소화액 분비가 증가한다. 3. 활동량이 줄어 식욕이 증가한다. 4. 갈증을 잘 느껴 물 흡수가 증가한다. 5. 미각이 저하되어 음식을 싱겁게 먹게 된다. 정답은 1번 침 분비가 줄어든다. 1번이 노인의 영양문제 원인으로 옳은 것이 되겠죠. 타액의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로 인해 영양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입이 텁텁해서 식사를 잘 안 하시려고 그런다. 막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2번 소화액 분비가 감소되고 3번은요 식욕이 감소되고 4번은요 갈증을 잘 느껴 물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5번은 미각이 저하돼요. 네, 이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음식을 싱겁게 먹게 된다? 아니죠. 음식을 더 짜게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미각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짠맛과 단맛을 잘 느껴요? 못 느껴요? 잘 못 느끼게 된다. 젊었을 때에 비해. 근데 쓴맛과 신맛은 잘 느낀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잘 못 느끼니까 간을 더 세게 하게 돼요. 싱겁게 먹게 된다가 틀렸습니다. 문제 28번 노인의 운동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땀이 충분히 나도록 땀을 흡수하지 않는 옷을 입고 운동한다. 2.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3.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4. 중간중간 휴식 없이 운동을 한다. 5. 개인의 능력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운동을 한다. 정답은 2번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2번이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29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먹으면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감소한다. 2.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한다. 3. 단골 병원을 지정하는 것보다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좋다. 4. 약을 분해할 수 없어 삼키기 힘든 경우 처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다. 5.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한다. 정답은 4번 약을
분쇄할 수 없어 삼키기 힘든 경우 처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다. 4번이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요즘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 보고 오신 분들 댓글 다는 거 보면은 꼬아서 낸다 그러죠. 우리 약 분쇄, 분할할 수 있는 건 어떤 약들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가운데 선이 있는 거, 분할선이 있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게 없는 약들도 정말 많아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임의로 갈거나 분쇄하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이게 먹기 힘드니 이거를 가루약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처방을 다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확실히 틀린 걸 다 추려볼까요? 1번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먹으면 사실 이거 약을이라 하면 안 되고요.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고혈압약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부작용이 증가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 복용 시간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다음에 2배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번, 2번 틀렸고 3번 단골병을 지정해서 다니는 게 좋다. 그렇게 책에서 배웠죠. 5번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가 아니라 최근 약 먼저 먹는 게 좋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문제 30번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 기대 수명이 금연 전보다 10년에서 15년 줄어든다. 2.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4.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 정자수가 증가하고 성기능이 향상된다. 정답은 5번 정자수가 증가하고 성기능이 향상된다. 5번이 금연의 효과가 되겠네요. 1번, 2번, 3번, 4번은 다 반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줄어들면 누가 금연하겠어요? 기대 수명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혈압도 정상보다 높아진다가 아니라 조절이 된다. 3번 심장 발작 위험이 감소하고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감소한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1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독감 2. 대상포진 3. 폐렴구균 4. 디프테리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4번 디프테리아. 4번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이것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독감은 1년마다 매년 받아야 된다.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에서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추가 접종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책에 나와 있죠.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에서 맞으시면 되겠고요. 인플루엔자 똑같아요. 인플루엔자나 독감이나 매년 1년마다입니다. 문제 32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 가족과 정보 공유 단절 2.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3.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 절감 4.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시간 단축. 정답은 4번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4번이 요양보호사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문제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는 서면으로 보고한다. 2.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구두로 보고한다. 3.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4.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 예기치 않는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정답은 3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번이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사안이 가벼울 때는 구두로 보고한다. 입으로 보고한다. 이거죠. 2. 숫자나 지표 이거는 서면 보고한다. 4번은요.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가 아니라 결과부터 보고한다. 5번은 예기치 않는 사고 발생 시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보고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임종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방법은 1. 구강 건조 시 윤활제를 바르도록 한다. 2. 체온 저하 시 전열기를 사용하여 보온한다. 3. 조용하게 해주고 음악을 틀어줘서는 안 된다. 4. 호흡곤란 시 머리를 낮춰준다. 5. 신체적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정답은 1번 구강 건조 시 윤활제를 바르도록 한다. 1번이 임종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방법이 되겠습니다. 2번은 뭐가 틀렸죠? 몸이 차가워진다. 체온 저하 시 전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담요나 이불만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조용하게 해주고 음악을 틀어줘서는 안 된다. 틀렸죠.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건 좋습니다. 4번 호흡곤란 시 머리를 올려줘야 돼요. 상체를 올려준다, 침대를 올려준다, 머리를 올려준다.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5번 임종 시에 대상자 몸이 많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손으로 대상자의 손을 잡아주거나 또는 이마를 살짝 대주거나 하면은 얼마나 따뜻한 느낌을 받겠어요. 그래서 가벼운 신체 접촉은 해주는 게 좋다. 피하도록이 틀렸습니다. 문제 35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가 중단된다. 2.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4.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후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5. 작성 후에는 내용 변경은 가능하지만 철회할 수 없다. 정답은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 글씨를 잘 모르시는 노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본인의 충분한 의사가 있다면 직원이 대신 써줄 수 있어요. 그때 쓸 때 녹화나 영상이 필요해. 증거자료 그리고 녹취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되셨죠? 문제 36번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2.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3.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해석한다.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5.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며 듣는다. 정답은 4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번이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거기에서 반박하거나 대립하지 말고 우선 수용, 경청, 받아들여주면서 논쟁을 하지 않으려고 그죠? 언성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마찰이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은요.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가 되겠네요. 문제 37번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하는 대상자에게 나아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1. 갈아입기 귀찮아도 갈아입어야 합니다. 2. 건강을 해칠까봐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합니다.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갈아입으세요. 4. 오늘 또 속옷을 갈아입고 싶지 않으시군요. 5. 속옷을 갈아입기 귀찮으신가 봐요. 정답은 2번 건강을 해칠까봐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합니다. 2번이 나아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나아 전달법이 무엇이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
요약을 하자면 그런 게 바로 나 전달법이죠. 지금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위생적으로 안 좋고 요로 간염이나 또는 비뇨기계 쪽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건강을 해칠까봐 이 상황, 문제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걱정돼요, 염려돼요,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갈아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2번밖에 없어요. 문제 38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2. 입을 적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5.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정답은 3번.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3번이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난청이라고 했으니까 소리를 잘 못 듣는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듣는 것, 소리보다는 시각적인 정보 습득으로 인해 의사소통하는 분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문제가 쉽게 풀릴 거예요. 1번은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하는 거는 이 사물의 형태가 잘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만져서 알게 하는 거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2번은 입을 크게 벌려야겠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진압력 장애와 해당이 되고 보통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 해당이 되겠죠. 문제 39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2.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3. 대상자의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정하여 설명한다. 정답은 2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2번이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잘 나오는 말이요. 소음,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지 않는다. 이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한다. 짧게 대답한다. 이 표현도 정답으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40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정답은 3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3번이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하곤란은 책에서 어떻게 나와 있죠? 삼킴장애라고도 나와 있어요. 삼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의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이렇게 또 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식전의 신맛. 자, 신맛은 사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섭취에서는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이것도 틀렸죠. 살에 걸릴 수 있어요. 4번도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살짝 숙이라 그랬죠. 반대로 돼 있고 5번은요.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말을 건다가 틀렸습니다. 문제 41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2.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 넣는다. 3.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4.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5. 경관영양 주입 후 대상자를 바로 눕히도록 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앉게 하거나 침상 머리를 올린다. 1번이 경관영양을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경관영양식은 이렇게 의식이 없는 사람이나 제대로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이 콧줄을 껴서 비위간을 삽입을 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의식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막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자세, 앉거나 침상 멀리를 올린다. 이 자세는 무슨 자세? 반자위 자세를 해준다.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30도에서 60도 정도 침상을 올려준다. 앉게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45도 올려준다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여기 안에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요. 이게 바로 반자위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자, 비위간이 빠졌을 때 즉시 밀어넣으면 안 되죠. 보고 하셔야 됩니다. 3번은 뭐가 틀렸죠? 천천히 주입한다. 안 돼요. 우리 책에는 이 경관 영양이 너무 천천히 상온에 있으면 상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4번은 뭐가 틀렸어요? 입안 청결을 위해 알코올솜이 틀렸죠. 알코올솜으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5번은요. 경관 영양 주입 후 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30분 후에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눕히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2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야간에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2. 변기 앞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3. 휠체어 이용 시 불편한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4.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5. 화장실 문 앞에 발 닦는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정답은 4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4번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야간에 화장실 조명은 어둡게가 틀렸죠. 헛디딜 수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밝게 해주셔야 됩니다. 2번은요. 안전손잡이를 변기 옆에 설치해야지 앞에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3번은요. 불편한 손이 아니라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아야 되겠죠. 5번은 뭐가 틀렸죠? 화장실 문 앞에 발 닦는 이런 매트는 우리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화장실 앞에 이런 매트가 많이 깔려 있지만 요양보호사 교육에서는요. 어르신이 걷다가 나오다가 이거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실이나 방에는 무엇이 깔려 있거나 빨래나 양말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게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깔아준다가 아니고 다 치워야 됩니다. 문제 4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뒤처리를 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닦아 감염을 예방한다. 2. 침상 머리를 낮게 하여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3.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려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4. 변기는 차갑게 하여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는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정답은 3번.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려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3번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뭐가 틀렸습니까? 뒤에서 앞으로가 틀렸죠. 앞에서 뒤로 닦아야 감염을 예방합니다. 2. 침상 머리는 낮게가 아니라 올려줘서 반자위 자세를 취하게 한다. 4번은요. 변기는 따뜻하게 하라고 그랬죠. 5번은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해서 변비를 예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4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 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이동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4. 이동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은 1일 2회 처리하고 환기한다.
5. 이동변기를 침대 높이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동변기와 이 변기통은요, 일체형인가요? 아니면 분리형인가요? 그렇죠.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이동변기통과 이동변기를 세척할 때는 소독약, 소독제, 그리고 또 뜨거운 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2번은요.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된다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동변기 밑에 수건이 아니라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이동변기의 배설물은 즉시 처리한다. 이렇게 횟수가 나오면 무조건 안 돼요. 조금 보던 많이 보던 그때 바로 치우셔야 되고요. 5번은 침대 높이와 같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5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기저귀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는다. 2.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3.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해준다. 4. 하루에 2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 정답은 2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2번이 기저귀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저귀는 요양보호사 책에서 굉장히 안 쓰는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좀 기저귀 자체를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기저귀를 한번 사용하면 이 기저귀에 길들여져 배설 습관이 자연스럽게 배설하는 습관이 사라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대변이나 소변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욕창의 위험이라던가 그리고 비뇨기계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서 기저귀 대신에 가능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간다거나 변기에 볼 수 있도록 시도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볼까요? 기저귀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이 아니라 바깥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어야겠죠.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으면 똥이랑 오줌 선생님들이 다 만지면서 처리하는 거라서 말이 안 돼요. 3번은요.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면 안 됩니다. 피부 발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욕창 1단계의 증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노출을 시킨 다음에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마사지는 이상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4번은요. 하루에 2번이 아니라 이렇게 기저귀 같은 경우는 횟수를 정해놓고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젖었으면은 즉시 갈아주고 자주 확인한다. 이게 책에 나와 있죠. 그리고 5번은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게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46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 2.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3. 소변 주머니는 1회 세척한다. 4.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5.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정답은 1번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 1번이 유치도뇨관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치도뇨관을 삽입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소변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변줄은 소변 주머니와 연결이 돼 있어서 방광으로부터 흘러나온 소변들이 주머니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2~3시간마다 색깔과 량을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 3번은요. 세척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소변 주머니는 이 소변줄 갈 때 같이 교환을 해요. 보통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아예 통째로 교체를 하는 거고 세척하는 게 아닙니다. 4번은요.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보면 아프겠죠.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당겨보면 아플 수가 있고요. 그리고 5번은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한대요. 이거는 이제 아랫배, 방광이 불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꼬였는지, 소변줄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막혔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소변 주머니가 너무 높게 있어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식전의 대상자의 입안을 헹구는 목적은 1. 식욕 증진을 위하여 2. 음식물 찌꺼기 제거를 위하여 3. 의치 보존을 위하여 4. 입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5. 치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정답은 1번 식욕 증진을 위하여. 1번이 식전, 식사 전에 입안 헹구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안 헹구기도 있지만 밥 먹기 전에 운동, 가벼운 활동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던가 이게 걸어다니는 이런 활동을 하면 또 식욕이 증진된다라고 했어요. 2번은 뭐죠?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거는 식후 입안 헹구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입안 헹구기와 전혀 관련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8번.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는 1. 침분비 촉진 2. 의치 변형 방지 3. 턱뼈의 골밀도 유지 4. 잇몸 압박 예방 5. 의치 유연성 유지. 정답은 4번 잇몸 압박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의치를 자기 전에 빼준다 라고 배우셨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9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본인이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도와준다. 2. 입안 헹구기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좋다. 3. 잇몸에 출혈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4.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어할 때 곡반의 오목한 면이 대상자의 턱 밑에 가게 한 후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낸다. 5. 앉을 수 없으면 엎드린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정답은 4번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어할 때 곡반의 오목한 면이 대상자의 턱 밑에 가게 한 후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낸다. 정답은 4번이 칫솔질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 풀 때 이렇게 5가지 중 가장 긴 게 정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네요. 1번은 뭐가 틀렸나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2번 입안 헹구기는 선생님들 양치할 때 한 번만 헹구고 끝 하나요? 아니죠. 깨끗해질 때까지 헹군다. 이게 정답이에요. 3번은요. 잇몸에 출혈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연고를 발라주는 게 아니라 우선 보고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5번은 앉을 수 없으면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우리 책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라고 돼 있어요. 편마비일 경우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겠죠. 문제 50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차가운 물로 감긴다. 2. 점심 후에 감긴다. 3.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4.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말린다. 5.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정답은 3번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3번이 대상자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1번은 따뜻한 물로 해야겠죠. 몇 도? 35도의 온도가 좋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번은 뭐가 틀렸어요? 밥 먹고 난 후에는 감기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식전, 밥 먹기 전, 식후 이렇게 둘 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요. 젖은 머리는 빗질 후가 아니라 드라이기를 먼저 사용하고 푸석해진 마른 머리를 빗질해야 돼요. 그리고 5번은요.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발라주는 게 아니라 우선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알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호제를 발라주는 게 되겠습니다. 문제 51번.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샴푸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머리에 바른다. 2. 샴푸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3.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4.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5. 모발이 아주 더러운 경우 샴푸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번이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드라이 샴푸는 절대로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 바로 짜서 거품을 낸 다음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더러운 경우 한 번 더 같은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2번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2.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4.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 휴지로 닦는다. 5.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정답은 5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번이 회음부 청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회음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니까 그곳만 닦는 수건을 사용한다. 전용 수건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럼 1번은 뭐가 틀렸죠? 목욕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여기까지 맞지만 등 밑에 깔 필요는 없죠. 회음부가 등에 있습니까? 아니죠. 회음부 위를 덮어준다라고 해서 등은 틀렸고 2. 누워서 다리를 쭉 펴는 게 아니라 무릎을 세워서 다리를 피면 안 되겠죠. 그리고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보고를 하셔야지 좌욕을 시키거나 닦아주시면 안 됩니다. 4번은요.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 휴지가 아니라 물수건이나 흐르는 물, 따뜻한 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3번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 A와 닦는 방향 B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2. 유방은 목에서 배꼽 쪽으로 3.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 회음부는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5. 팔은 겨드랑이 쪽에서 손끝 쪽으로 정답은 1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1번이 이 신체 부위 닦는 방향이 정답이 되겠죠. 말초 부위에서 중심부로 닦아라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팔도 손끝에서 겨드랑이 그쵸 어깨 쪽으로 닦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원을 그리듯이 닦아야 된다라고 했고 3번은요. 복부는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야 된다. 4번은 회음부는요. 항문에서 요도가 아니라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야 비뇨기계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54번 대상자의 침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구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제품이 좋다. 2. 시트 위에 매트리스를 깐다. 3. 침구는 정기적으로 세탁하여 그늘에서 말린다. 4. 시트 중앙선이 침대 가장자리에 오도록 한다. 5. 덮는 이불은 기온과 상관없이 항상 같은 것으로 한다. 정답은 1번 침구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제품이 좋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뭐가 틀렸죠? 시트 위에 매트리스를 까는 게 아니라 매트리스 위에 시트 하얀색 천 같은 거를 깔아주는 거죠. 3번은요. 침구는 정기적으로 세탁하여 그늘에서 말리는 게 아니라 햇빛, 일광건조를 시킨다. 햇빛에 말린다. 4번은요. 중앙선이 가장자리 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오도록 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5번은요. 덮는 이불은 기온과 상관없이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여름 이불, 겨울에는 겨울 이불 이렇게 사용하셔야겠죠. 문제 55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막힌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 읽어보겠습니다. 가. 건강한 쪽팔을 끼운다. 나. 마비된 쪽팔을 끼운다. 다. 몸의 몸통과 목 부분을 움켜잡아 머리를 끼운다. 자, 여기에서 앞이 막힌 옷을 입힐 때의 순서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먼저 입힌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인지는 안 나왔으니까 입힐 때는 편마비 때 마비된 쪽부터 입힌다 해서 나가 먼저고요. 그 다음 앞이 막혀 있다. 니트, 티셔츠 이런 건 앞이 막혀 있죠. 그런 거 나올 때는 머리가 항상 두 번째로 와야 된다. 그 다음 건강한 쪽이 마지막이다. 나, 다, 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6번.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하나, 둘, 셋 등의 신호를 하여 같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나. 허리 높이로 침대를 올린 뒤 요양보호사 쪽에 침대 난간을 내린다. 다. 수급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을 침대에 닿게 한다. 라. 침대를 수평으로 한다. 자, 가나다라 해서 침대 위쪽으로 올리는 순서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라나 다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침대를 반듯하게 또는 수평으로 한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다음 여기에서 두 번째는 나가 두 번째가 되겠죠. 허리 높이로 침대를 올린 뒤 요양보호사 쪽 침대 난간을 내린다. 그 다음에 수급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을 침대에 닿게 한다. 이게 세 번째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가 네 번째가 되겠죠.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우리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는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어르신 보고 침대 머리를 잡으세요 해서 하나 둘 셋 같이 요양보호사랑 타이밍을 맞춰서 머리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조할 수 없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양보호사가 2명이 등장해요. 요양보호사 2명이 마주보고 서죠. 그리고 나서 머리 쪽으로 같이 들어서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7번. 침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히는 순서는 가나다라를 보겠습니다. 가. 목 밑과 다리를 지지한다. 나. 돌려 눕히는 방법에 따라 돌려 눕힌다. 다. 요양보호사는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하여 선다. 라. 어깨 쪽 팔에 힘을 주어 일으켜 앉힌다. 자, 가나다라 순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다나 가라 겠죠. 지금 누워있는 사람을 걸터 앉히게 할 건데요. 먼저 요양보호사는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하여 선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자에 가까이 가가지고 돌려 눕히는 방법에 따라 돌려 눕혀줍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목 밑과 다리를 지지한다. 가가 세 번째고요. 마지막 어깨 쪽 팔에 힘을 주어 일으켜 앉힌다. 걸터 앉히는 순서에서 마지막이 라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8번. 반자위를 하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1. 다리 쪽 침대를 살짝 올려준다. 2.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3.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5.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받쳐준다. 정답은 1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올려준다. 1번이 반자위를 하는 대상자가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자위라는 자세는 사람이 이렇게 살짝 앉은 자세, 반앉은 자세다라고 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침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이때 이 침대를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지지를 받아 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나오면 바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9번. 휠체어를 펴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가나다 볼까요? 가. 팔걸이를 잡아 바깥쪽으로 편다. 나. 시트 양쪽 가장자리를 눌러 완전히 편다. 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정답은 4번. 다, 가, 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휠체어 접는 순서가 좀 더 중요한데요. 우리 너무 중요한 것만 보지 말고 이제 펴는 순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넣어봤어요. 자, 휠체어가 펴는 순서는 접어져 있는 완전히 딱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휠체어를 상상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는 잠금 장치를 잠가야 돼. 이거는 항상 먼저예요. 펴거나 접거나 할 때는 잠금 장치부터, 그 다음에 우리 팔걸이를 잡아서 한번 쫙 이렇게 벌려줘야겠죠. 이게 바로 가의 내용이 되겠어요. 팔걸이를 잡아 바깥쪽으로 벌려준다, 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트 양쪽 가장자리를 눌러 완전히 편다. 이렇게 세 번째가 되겠네요. 문제 6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2.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4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4번이 왼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 할 때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순서로 정답이 되겠죠. 항상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는요, 지팡이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4번, 5번 중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냐 내려가냐, 올라간다 했으니까 어디?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예요. 왼쪽은 마비된 쪽, 오른쪽이 건강한 쪽 먼저, 그 다음에 마비된 쪽이 따라온다.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2.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먼저, 왼쪽 다리, 보행기. 5.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가 같이 가고 왼쪽 다리. 정답은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가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건강한 다리가 움직인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항상 보행기를 사용할 때 편마비 있으신 분들은요, 약한 부분, 아프고 불편한 부분과 보행기는 같이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건강한 쪽은 마지막에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2번. 저장 및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2.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게 한다. 3. 유제품류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를 선택한다. 4. 식사 후 바로 눕도록 한다. 5.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는다. 정답은 1번이 저작, 씹는 거, 그리고 삼킴, 연화곤란, 장애가 있는 이런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연화곤란이나 삼킴 장애 있으신 분들은요, 이 숟가락 사용, 떠먹는 거 이런 내용이 나오면 대부분 정답이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잖아요. 유제품류는 떠먹는 형태보다가 아니라 떠먹는 형태로 하는 게 안전하다, 사례를 예방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뭐가 틀렸나요? 앉은 자세 턱을 들면 안 되겠죠. 턱을 숙이고 당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바로 누우면 안 되겠죠. 어떻게?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눕힌다 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5번,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으면 삼킴 장애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살에 걸릴 수 있으니 이런 거는 권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3번. 의류를 보관할 때 방충제를 넣어야 하는 의류는 1. 견섬유 티셔츠. 2. 나일론 스타킹. 3. 합성 섬유 치마. 4. 비닐 장갑. 5. 폴리에스테르 바지. 정답은 1번 견섬유 티셔츠가 의류를 보관할 때, 그러니까 방충제를 넣어야 하는 의류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4번.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 평소 이용하던 이동 보조 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2.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3.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사실 문제는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평소 이용하던 보조기구, 이거는 제한하면 안 되고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3번은 요양보호사의 차량이 아니에요.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던가 아니면 대중교통 이런 걸 이용해야겠죠. 4번은 요양보호사의 일정이 아니라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야겠고 5번은 진료로 알게 된 결과 이런 거는 가족에게 그리고 기관장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비밀로 해야 되는 거는 대상자의 그런 개인 사생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문제 65번.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2. 방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3.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5. 약이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그냥 무시한다. 정답은 4번.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4번이 치매약 처방이 바뀐 대상자가 이렇게 초조한 듯한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은 치매 대상자한테 증상을 물어보면 안 되겠죠. 대답도 잘 못할 뿐더러 알지도 못하고. 2번은 감금시키면 안 됩니다.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건 안 돼요. 3번은 용량을 요양보호사 맘대로 줄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5번처럼 무시한다 이런 표현 당연히 아니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6번.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준다. 2. 온수기의 온도를 높인다. 3. 욕실에 문턱을 만들어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4. 샴푸나 비누는 사용하기 쉽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5.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항상 깨끗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준다. 1번이 치매 대상자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온도를 높인다 아니죠. 3번은요 문턱을 제거해야 되는 거지 만들면 안 돼요. 4번은요 샴푸나 비누 잘 안 보이는 곳에 둔다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5번은 거울이나 이런 비치는 물건은요 깨끗하게 한다가 아니라 가려주셔야 됩니다. 문제 67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할 때 대처 방법은 1.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2. 행동을 멈추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3. 접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4. 바로 중단시키도록 한다. 5.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낸다. 정답은 5번.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낸다. 5번이 수건을 폈다 접었다 이렇게 반복 행동할 때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또 되겠죠. 그럼 다른 거는 뭐가 틀렸습니까? 1번은 치매 대상자한테 왜 그러는지 왜라는 질문을 하시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번, 3번, 4번 이렇게 뭐 바로 중단시키거나 그리고 또 단호하게 말하거나 이런 것은 치매 대상자를 돕는 서비스가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 68번.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빼낸다. 2. 비슷한 물건을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3. 좋아하는 사탕을 주며 교환한다. 4.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5.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법을 시행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사탕을 주며 교환한다. 3번이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항상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주지 않으려고 할 때 이런 표현 나오면요. 대부분의 정답은 좋아하는 것과 바꾼다, 교환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하임리법은요. 질식, 입에 넣었다가 해서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거나 기도를 막았을 때 하는 응급처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문제 69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그냥 잠을 자도록 한다. 2. 함께 산책하러 나간다. 3.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4.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5.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정답은 2번 함께 산책하러 나간다. 2번이 밤낮이 바뀌어서 계속 졸고 있는 우리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낮에 이렇게 졸고 있거나 계속 자려고 한다면 이렇게 자도록 한다,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편하게 쉬게 한다, 숙면을 취하게 한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못 자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밤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일거리를 주거나 재밌는 걸 하거나 뭐 낮에 막 돌아다녀서 체력을 빼놓거나 또는 함께 밖으로 나가거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 70번.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말한다. 2.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4. 식사 후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정답은 5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5번이 치매 대상자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비언어적 표현으로서 화장실 가고 싶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정답이 되지 않지만 5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1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팔찌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나중에 사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다. 2. 팔찌를 함께 찾아본다. 3. 찾아주겠다며 어떤 팔찌인지 물어본다. 4. 대상자에게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다. 5. 자주 일어나는 일이면 그냥 무시한다. 정답은 2번 팔찌를 함께 찾아본다. 2번이 이렇게 도둑망상, 누가 훔쳐갔다고 의심할 때 함께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정답으로 잘 나오죠. 선생님들이 같이 찾아야지 찾아가지고 준다 하면 안 돼요. 치매 어르신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찾아서 줬더니 네가 훔쳐가가지고 지금 주는구나 하면서 또 싸움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찾으면서 치매 어르신이 직접 줍거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문제 72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짐을 싸서 딸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딸이 시집 가서 멀리 살고 있다고 말한다. 2. 딸집 주소를 말해보라고 한다. 3. 인형을 주며 놀게 한다. 4. 보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긴다. 5. 밖이 어두워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정답은 3번 인형을 주며 놀게 한다. 3번이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짐을 싸서 딸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73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당황한 내색을 하며 옷을 입혀준다. 2.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5. 스스로 지퍼를 올리도록 한다. 정답은 2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당황한 내색을 하면 안 됩니다. 내색하지 않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3번 모른 척하면 안 되죠. 4번은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이건 경고하거나 약간 협박하는 느낌이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5. 스스로 지퍼를 올리도록 한다. 지금 못 올리니까 계속 요양보호사한테 올려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문제 74번.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2.
지금은 독감 때문에 여행 생각도 하지 마세요. 3. 건강도 안 좋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세요. 4. 언제 누구랑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정답은 1번.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1번이 대상자가 여행 가고 싶다고 반응할 때 적절한 표현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진짜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하는 의사소통이 대부분 이 반응으로 옳은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틀린 내용을 잠깐 빨리 보면요. 2번, 3번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4번은 치매 대상자한테 언제 누구랑 어디로 막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구체적으로 막 물어보시면 대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사소통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보니까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그러네요. 저도 여행 가고 싶네요. 근데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되죠. 아무튼 1번입니다. 문제 75번. 다음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의 종류로 옳은 것은 1. 정서적 안정 2. 가족관계 부정적인 변화 3. 경제적 자유 4. 신체적 부담 완화 5. 시간적 여유와 사회활동의 제한. 정답은 2번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2번이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의 종류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잘 지내던 가족, 특히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부담을 느끼냐?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겠죠. 굉장히 우리 엄마가 갑자기 치매 진단이라니 슬프고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관계가 이제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누가 이 치매 어르신을 부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해서 서로 책임 전가 막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3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겠죠. 이제 부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회적인 활동이 제한이 되고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봐야 되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신체적 부담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기저귀도 케어하거나 또는 옆에서 돌봐야 되니까 돌보는 사람들, 보호자들이 허리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관절염이 심해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신체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25년 교재부터는 치매 가족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넣어봤고요. 문제 76번. 화재 예방법과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은 1.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한다. 2. 난로 곁에 세탁물을 말린다. 3.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주방을 잠시 떠난다. 4. 이동 시 최대한 자세를 높이면서 움직인다.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1번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한다. 1번이 화재 예방법과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틀린 거 얼른 봐볼까요? 1. 난로 곁에 세탁물 말리면 이거 예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죠. 2. 음식 중에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4번은 화재 시 이제 이동할 때 자세를 최대한 낮춰야 되지 높이면 안 됩니다. 유해가스, 독성가스는 위로 뜨고 산소나 이제 차가운 맑은 공기는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자세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7번.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가스 밸브를 열어 개통 상태를 점검한다. 2.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3. 밀려온 물이 집 안에서 빠진 직후 전기 차단기를 올린다. 4.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수건으로 닦는다. 5. 집 안에 물이 빠지고 나면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켠다. 정답은 2번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2번이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모래주머니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교재에도 나와 있고 정답으로도 종종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78번. 떡을 먹던 중 지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 복통을 호소한다.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3.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4.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5.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정답은 4번.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4번이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질식, 기도가 막히면은 소리가 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부분 질식이 있고 완전 질식, 완전 폐색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막히신, 기도가 막히신 분들은 숨소리가 잘 안 나요. 안 들린다는 소리죠. 그런데 부분 폐색 같은 경우는 이런 쌕쌕거리는 소리라던가 쇳소리라던가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질식의 대표적인 증상은 목을 잡고 있습니다. 목을 잡고 있고 힘들어한다, 인상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와는 관련이 없어요. 배, 복통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호흡 자체가 잘 안 되고요. 배를 움켜쥐는 것도 틀렸죠. 그리고 5번에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 자체가 안 나와요. 막혀있기 때문에. 문제 79번.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경련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대상자를 붙잡아 발작을 멈추게 한다. 3. 입에 손수건을 넣어 혀를 깨물지 않도록 한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4번이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죠? 침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는 경련의 응급처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번. 물을 마시게 하면 안 돼요. 2번은요. 붙잡으면 안 돼요. 막 부들부들 떨고 경련이 심할 때 잡으면 오히려 근육이라던가 뼈가 다칠 수가 있고요. 3번. 손수건을 넣어서 혀를 깨물지 않게 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혀 깨물면 어떡해요 하지만 이렇게 입에 뭘 물려버리면 숨을 못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은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거, 이거 하임리법의 방법이죠. 아까 전 문제 78번에서 질식이 있었을 때 하는 거지 경련이 있었을 때 하는 거는 아닙니다. 문제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그림을 보고 정확한 자세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올바른 자세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가슴과 우리 요양보호사 구조자의 이 팔꿈치와 어깨가 어때요? 수직이 돼야 돼요. 직각이 되고, 그리고 손가락도 다 떠 있습니다. 손가락이 5번처럼 이렇게 다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은 너무 앞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나머지는 왜 아닌지 아실 것 같습니다.